Hey everyone, Antonio Zapater here, pre-sales consultant from the Embarcadero team, and I'm joining you today from the sunny Spain, and I'm really thrilled to show you all the new features we're bringing to Radu Studio 13. Hey everyone, I'm Nuno Castro, product manager at Embarcadero, and I'm pretty excited to be joining you guys here today to show you some of the new goodies we have on Radu Studio 13. See you in a second. Hi, I'm Marco Cantu, Radu Studio Senior Product Manager, and I welcome you to this webinar introducing the fantastic new features of Radu Studio 13 Florence. Hello everyone, Ian Barker, the Embarcadero Developer Advocate. I'm really pleased to say we've been working on Radu Studio 13 behind the scenes for a long time now. Lots and lots of things packed into it. It's a big release, and it's very good to be able to tell you about it today. Speak to you soon. Hi, I'm Max Menschkap. I'm a product manager for C++ Builder, and I'm joining you today in this webinar to show you what our team has come up with in the latest Radu Studio release. 라드 스튜디오 13 플로렌스의 새 기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칸투입니다. 13 버전에는 새 기능들이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주요 기능들을 뽑아 전달드립니다. 이 목차에 적어놨듯이 델파이 언어 변경에서부터 새로운 C++ 빌더 컴파일러, IDE 64비트 완성 등 여러 향상들뿐만 아니라 새 AI 컴포넌트들 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들에서부터 옙스텐실즈 기술까지 많은 것들이 향상되었습니다. 옙스텐실즈는 직전 버전인 12에서 새로 들어온 기술입니다. 새 기능들을 보기 전에 먼저 라드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라드 스튜디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DE입니다. 이 IDE를 사용하면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용 앱은 델파이와 C++ 언어 둘 다를 사용할 수 있고 macOS,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용 앱을 개발할 때는 델파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일 코드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용 앱을 구축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각적 디자인 도구들, 내장형 AI, 통합된 툴체인들, 포괄적인 데이터 접근,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 등이 있습니다. 덕분에 개발 흐름이 정말 빨라집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라드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의 일부이며 핵심 기반입니다. 먼저 델파이 컴파일러들부터 보겠습니다. 델파이는 아시다시피 오브젝트 파스칼 계열 언어입니다. 매우 강력한 언어이고 읽기가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델파이 컴파일러는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총 9가지를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13에 들어간 델파이 언어 기능은 이 언어를 더 크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엠바카데로가 델파이 언어를 현대적이고 유용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간 기능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번 13 버전의 델파이 언어 향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연산자입니다. 문장 규칙은 if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의 문장 규칙이 물음표와 콜론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 읽기 쉽고 더 파스칼스럽습니다. 문장 규칙은 달라도 동작과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표현 시간에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if 키워드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든 종류의 표현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문들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사용 규칙이 있습니다. 표현 시간에 있는 then과 else 부분은 데이터의 타입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문장 안에 넣을 때는 이 if 연산자를 괄호로 묶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예문은 어사인먼트 즉 할당문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연산자에서 if 키워드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할당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식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호출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적법한 모든 표현식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버전에 반영된 언어 변화는 이 사망 연산자뿐만이 아닙니다. 네임어브 함수가 컴파일러 내장 함수로 제공됩니다. 이 함수는 식별자의 문자열 표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코드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식별자에 대한 이름을 문자열로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컴파일러 지시어로 푸시옵트와 팝옵트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C++의 프라그머 옵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정 시점에 컴포넌트 옵션 세트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셀프 파라미터 선언이 레코드 클래스 연산자인 이니셜라이즈와 파이널라이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더 단순해집니다. 이제는 셀프를 아웃 그리고
바 파라미터에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니셜라이즈와 파이널라이즈 레코드 클래스 연산자는 커스텀 매니지드 레코드에 대한 생성 및 파괴를 담당하는 연산자입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문장 규칙이 더 있습니다. 새 연산자인 is not, 그리고 not인입니다. 이 연산자들은 기존 문장에 비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드 읽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기존 연산자 두 가지를 결합해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노리턴 지시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프로시저 선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미리 명시하면 그 프로시저에서는 예외가 발생하면 반환값이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컴파일러 경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네릭 타입들에 붙일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 즉 제약 조건도 더 추가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매니지드, 난널 제약 조건입니다. 이것들은 제네릭 레코드의 로직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컴파일러 수준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if opt 지시어, 즉 지시어의 상태에 따라 조건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옵션을 확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지시어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긴 지시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언이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나드 스튜디오 13에 새로 생긴 델파이 언어 중에 사막 연산자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간단한 데모를 통해 볼 텐데 게시를 먼저 열어서 이 데모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네디트입니다. 간단하게 게시에서 설치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제가 시네디트를 사용한 이유는 그저 더 멋지게 보이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만든 터널이 테스트라는 데모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델파이 사막 연산자는 if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연산자이므로 표현식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C++에서는 물음표와 콜론을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는 if를 사용해 좀 더 파스칼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막 연산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들과 자세한 안내는 블로그 기고나 다른 데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데모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실행하겠습니다. 이 데모를 보면 사막 연산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 연산자는 네이지 이밸류에이션 즉 지연평가 방식입니다. 지연평가란 분기들은 두 가지 중 오직 당시 조건에 맞는 아어규먼트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적힌 조건이 true면 이것을 처리하고 이것은 false일 때만 처리합니다. 그러니 조건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if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 아어규먼트 두 개가 모두 평가됩니다. 그것의 부작용도 함께요. 하지만 이처럼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면 표현식 중에서 도그만 평가되었다고 출력됩니다. cat를 선택하면 cat만 평가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번엔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걸 보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의 값은 화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비가 2000보다 작은 화면에서는 100이 되고 더 큰 화면에서는 너비를 200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제 화면 너비는 256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는 200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됐습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sum, other test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스몰과 not 스몰 중 하나가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스타트랙 광팬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극 중에는 몇 개의 불빛이 보이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답들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불빛이 하나만 보인다고 말할 때는 불빛을 단수형으로 표현해야 문법에 맞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출력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면 깔끔합니다. 불빛이 한 개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만 모두 s를 붙이도록 하는 코드가 이렇게 간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문자열은 불빛의 개수에 따라 정확한 문법이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사막 연산자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노입니다. C++ 빌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 빌더는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환경입니다. C++ 언어를 지원하고 클랭 기반 컴파일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엠바카데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델파이 라이브러리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CL과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13 버전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마던 C++윈 64 컴파일러가 업데이트되어 클랭과 LMBM 20 버전이 반영되었습니다.
클랭 20 반영은 곧 C++ 23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C++ ISO 표준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17, C++ 20, C++ 23 중에서 말이죠. 새 윈64 컴파일러로 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이제 기본 설정이 C++ 2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ISO 표준을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C++ 23을 지원하긴 하지만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클랭 20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공되는 기능들의 정확한 목록은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가 클랭 최신 버전에 도달한 첫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클랭의 최신 버전은 20이고 우리 컴파일러는 바로 그 버전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엠바카데로가 C++ 빌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ID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옵션즈를 열겠습니다. 옵션들 중에서 빌딩 C++ 컴파일러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이 드롭다운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ISO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는 C++ 언어의 최근 표준들, 즉 ISO 17, 20, 23이 있습니다. 윈 64비트 마던인 경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모두 23을 사용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윈 64 마던이 아닌 툴체인에서는 ISO 17을 사용했었습니다. 오직 마던 툴체인에서만 ISO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간단한 BCL 앱입니다. 이 앱에는 버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을 클릭하든 ISO 최신 버전에서 제시하는 코드들 중 하나가 실행됩니다. 어떤 것은 20에서 도입된 코드를, 어떤 것은 23에서 도입된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이 메모에 출력합니다. 이 데모의 목적을 생각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모인 expected 데모를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expected란 무엇일까요? expected는 리턴 타입 중 하나입니다. 테스트가 성공한 경우 true를, 오류가 발생한 경우 false를 담습니다. 이 코드에서 저는 safeDivine라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이 함수는 std, expected int 또는 std, expected string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오직 이 두 가지 중 하나, 즉 정수 또는 에러를 표현하는 문자열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예외로 인해 중단되지도 않고 마법도 없습니다. 이 함수 호출이 성공하면 우리는 배류를 접근해 꺼낸 진짜 결과 값을 제공합니다. else, 즉 false라면 에러를 접근해서 오류를 문자열로 제공합니다. 첫 번째 호출은 10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 result 1 변수에 true가 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 값인 5를 꺼내 출력합니다. result 1 변수가 true인 경우 그 배류에는 성공한 결과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호출은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합니다. 따라서 변수 result 2는 false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오류이니 에러에 접근해 해당 오류 메시지를 받아서 우아하게 처리합니다. expected를 사용해 할 수 있는 더 멋진 게 있습니다. 함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트랜스포엄을 이어붙였습니다. 이를 앞에서 얻은 결과에 곱해서 최종 결과를 반환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d then, or else 등을 덧붙여 성공하면 연결하고 에러면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멋진 이유는 더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제가 expected를 좋아하는 이유는 복구 가능한 에러를 우리가 예상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검증, 문장 분석 시 에러를 그냥 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다른 것들을 더 보겠습니다. LLVM과 클랭 20으로 업데이트한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C++ 빌더 13에서 반영된 큰 것들은 더 있습니다. 첫째, 어드레스 세너타이저 런타임을 향상했습니다. 윈도우즈 1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메모리 버그, 예를 들어 해제한 것을 사용하기, 오버플로우 등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고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C++ 런타임 딜ler들이 이제부터 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컴퓨터에 라드 스튜디오의 여러 버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런타임 충돌이 방지됩니다. 셋째, 오래된 C++ 빌더 툴체인에 대한 호환성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된 프로젝트들을 더 쉽게 새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더 부드럽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C++ 빌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마르코 차례입니다. 누노 고마워요. 컴파일러 안내를 마쳤으니 이제 제품 설치 그리고 라드 스튜디오 IDE의 새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설치와 관련해 라드 스튜디오는 2단계 설치로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맨 처음에는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과 기능을 선택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온라인 설치 즉 오직 첫 설치 프로그램만 다운로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설치 즉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ISO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드 스튜디오 13.0 설치 프로그램에서 달라진 점을 보겠습니다. 64비트 IDE 설치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64비트 IDE는 이제 기능을 모두 갖춘 핵심 제품입니다.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 안에 아예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변경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SDK 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윈도우즈 SDK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설치 전 사전 조건입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이 손수 설치해야 합니다. 미리 설치해 놓지 않은 경우, 즉, 우리 설치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SDK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공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윈도우즈 SDK 다운로드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드 스튜디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윈도우즈 SDK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기술적인 변화지만 분명히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부 버전을 일원화해 모두 37로 맞췄습니다. 예전에는 컴파일러, 런타임 패키지, 라드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폴더 등등에 붙은 번호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 서로 다른 버전들로 인해 사용자들은 혼란을 느끼기 쉬웠습니다. 이제 모두 일원화해 37 또는 370으로 맞췄습니다. 라드 스튜디오의 실제 IDE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IDE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유연한 IDE입니다.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RAD13에서 우리는 64비트 IDE를 완성했습니다. 빌드할 수 있는 타겟은 in64로 제한되지만 기능은 모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13버전에서 제공하는 IDE는 2개입니다. 각 IDE는 완전히 별도의 프로그램이므로 동시에 나란히 실행해도 됩니다. in64만을 타겟으로 할 때는 64비트 IDE를 사용하고 in64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플랫폼을 타겟으로 할 때는 32비트 IDE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버전에 들어간 64비트 IDE는 예전 12.3에서 공개했던 64비트 IDE 시작 버전에 빠져있던 기능들이 채워졌습니다. 즉, C++용 코딩 도구 활용을 위한 비주얼 어시스트 내장, 컴, 액티브엑스, 타입 라이브러리 지원, 라이브 템플릿 즉 컨트롤 더하기 J, 에워싸기 완성, 그리고 기타 IDE와 디버거의 많은 품질 향상들을 반영했습니다. 제거된 기능도 있습니다. 오래된 UML 모델링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이 기능은 32비트 IDE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거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IDE의 코딩 도구 활용을 이제 누노가 설명하겠습니다. 코딩 도구 활용에 대해 간략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C++ 쪽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13에서 BA를 넣을 때 64비트 IDE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고리를 아예 다시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IDE 모두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BA는 64비트 IDE 안에서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전환해도 또한 툴체인과 구성이 달라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 빌더 안에서 BA를 더 원활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델파이 쪽으로 넘어갈게요. 델파이 1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델파이 레시피는 여전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 아키텍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 클래식 델파이 코드 인사이트 엔진을 코딩 도구 제공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옵션에서 활성화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클래식 코드 완성을 활성화한다면 구조창, 에러 인사이트, 에디터의 탐색 기능 모음 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클래식 엔진에 대해 어떠한 작업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델파이 코딩 도구의 미래가 델파이 LSP라는 믿음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버전에 델파이 업그레이드 조언 마법사를 넣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성과 코드를 변경함으로써 컴파일 시간과 코드 도구 활용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대상들을 파악해서 개발자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이 마법사를 사용하고 제시되는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기를 권합니다. 게티트 안에는 유지즈 문을 정비할 때 쓸 수 있는 스크립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델파이용으로 새 네이티브 코딩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MMX 코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MVP 중 한 명인 유이 라버가 제공하는 도구인데 게티트 안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웹페이지 링크로 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32비트 ID용과 64비트 ID용으로 모두 제공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코드 이동, 탐색, 리팩토링, 포매팅, 여러가지 코드 작성 도우미 등 매우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설치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해보세요. 일상 개발 작업을 위한 아주 좋은 기능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디버거 품질면의 큰 업데이트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LLDB 기반 디버거를 LLDB 버전 20으로 옮겼습니다. 즉, 클랭 20 툴체인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64비트 디버깅이 더 원활해지고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몇 가지 작은 품질 수정들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IDE 옵션 안에 새 디버그 창의 구문 강조 표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 디버거는 이제 디버거 작동하에서 아우그 C와 아우그 V는 이제 공백이 있는 아우규먼트를 올바르게 다루고 올바른 유니코드 출력 결과를 얻고 Y 캐릭터 값들이 아웃풋 창 안에서 올바른 형식을 사용해 표시됩니다. 델파이 디버거 쪽을 보죠. 포인터 주소를 더 델파이답게 만들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열거형과 세트 값들이 이제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심볼과 이름 처리를 향상했습니다. 유니코드 10별자를 지원하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사용 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을 꼽자면 어태치 투 프로세스 대화 상자입니다. 열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더 빠르게 올바른 프로세스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마르코에게 넘기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IDE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경은 검색 기능입니다. 이것은 많은 IDE 창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 스트럭처 뷰, 메시지 창, 이벤트 로그 등이 해당됩니다. 각 창마다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 필터링된 결과가 화면에 보입니다. 또한 검색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소문자 구분, 전체 단어 일치, 심지어 정규 표현식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로그 창에서는 구문 강조 표시 옵션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기본 설정은 아닙니다. 또한 힌트와 경고를 소스 코드 파일별 그룹화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힌트와 경고가 많은 경우 모든 줄이 길게 나열되지 않아서 꽤 편합니다. 이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13 IDE 안에서 데모 프로젝트 하나를 열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타이핑을 하면 파일들이 필터링됩니다. 지금은 파일이 많지 않아 효과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색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검색을 스트럭처 뷰, 즉 구조창에서 하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페이스트라고 타이핑하면 심볼 안에 페이스트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항목이든 동작이든 모두 찾아서 표시합니다. 매우 쓸모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엔 다른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빌드를 하면 메시지즈 창에 힌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유닛마다 그룹화되어 그 하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능을 켜려면 IDE 옵션 안에 새로 추가된 그룹 힌트 오워닝즈 바이 파일 네임이라는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다른 옵션, 즉 구문 강조 표시를 빌드 로그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IDE 품질 향상들입니다. 스마트 코딩 사이트 기능, 즉 개발자를 위한 AI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 테스트 기능이 구성 대화창 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성한 오펀AI, 제머나이 등 LLM 제공자 설정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와 응답 처리가 향상되었습니다. 자동 프롬프트 즉 에디터 안에 있는 여러 메뉴 항목들과의 연계가 향상되었습니다. 에디터 배경색을 에디터 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DE 테마를 스트럭처의 하이라이트 즉 구조 강조색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조 창안에 에러 인사이트가 나타났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IDE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예외대화 상자 안에는 이제 스택 추적이 기본적으로 바로 표시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겨진 스택 추적을 보기 위해 추가로 버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툴제 API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이고 우리는 툴제 API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툴제 API란 고객이 직접 라드 스튜디오 IDE 안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인터페이스입니다. 새 툴제 API 확장으로는 웰컴 페이지 UI에 대한 새로 고침 메커니즘, 에디터에서 발생하는 커서 이동, 또는 사용자 타이핑에 대한 알림 등이 있습니다. IDE 안에 통합되는 도구 변경 사항 중에는 리소스 컴파일러도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레저네이터라는 오픈소스 리소스 컴파일러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제는 레저네이터가 빌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본 리소스 컴파일러이고 제품과 함께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리소스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싶으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 SDK가 제공하는 클래식 리소스 컴파일러를 선택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게티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게티트는 라드 스튜디오의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버전 구분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패키지의 가장 최신 버전 하나만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래된 이전 버전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특정 버전 라이브러리로 구축되었는데 그 라이브러리 또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기존 라이브러리 버전을 고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제공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패키지의 여러 버전을 게티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는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버전 설치가 기본 설정입니다. 또한 옛 버전에서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뿐만 아니라 새 버전에서 옛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번에 추가되었으므로 아직은 게티트 안에 있는 패키지의 버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 버전이 출시될 때 패키지마다 버전들이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게티트에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나면 그 패키지의 설치 폴더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기능들을 위해 버튼을 여러 개 넣지 않고 우리는 범용 버튼을 넣고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으로는 가장 일반적이거나 가장 당연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설치, 삭제, 업데이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롭다운이 함께 제공되므로 버전 선택 등 원하는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와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 코딩 사이트 향상 외에도 우리는 새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RAD AI 컴패니언입니다. 이것은 챗봇입니다. 라드 스튜디오 도움말, 도크위키, 도서, 기타 콘텐츠 등을 특별히 학습했습니다. IDE, 도구, 언어, 라이브러리 등 그 무엇이든 이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은 답변과 함께 알맞은 도크위키 페이지에 대한 링크 등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은 학습한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를 제공합니다. 실제 웹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는 BCL 라이브러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T-오브젝트가 왜 중요한 클래스인지도 물어봤는데 답변과 함께 관련 도크위키 페이지 링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챗봇은 우리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완전히 새로 생긴 기능은 더 있습니다. 바로 AI 컴포넌트 팩입니다. 이것은 라드 스튜디오 제품의 새 기반입니다. 핵심 사상은 여러분이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드파티 제공자들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트에는 새 핵심 AI 컴포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반 컴포넌트 세트는 게티트를 통해 곧 제공될 것입니다. 모든 에디션과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이것이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는 빌딩 블록이라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AI 커넥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파이어닥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역할과 비슷합니다. 연결 컴포넌트는 하나만 사용하고 그 안에서 드라이버들을 사용해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한 연결을 구성합니다. 현재 13버전 안에는 오펀AI, 클로드, 제머나이, 알러머용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PI는 다른 공급자들에게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외에 더 많은 AI 엔진들을 연결하고 싶으면 실제로 AI 커넥션 컴포넌트에 드라이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 설정은 마법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각 파라미터를 맞춰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파이어닥을 사용할 때
커넥션에서 드라이버들을 지정하는 것과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 즉 커넥션 컴포넌트 외에도 요청 즉 리퀘스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맞는 것들이 컴포넌트로 제공됩니다. 즉, 여러분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것이 실행된 결과로 받게 될 정보에 맞는 요청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AI 중심 앱을 구축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앱에 AI 기능을 추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많은 투자를 해온 기존 애플리케이션, 즉 BCL이나 파이어몽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AI 기능을 그것들 안에 추가해 더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AI 커넥션 컴포넌트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AI 드라이버를 꼽아 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AI 제공사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공하는 REST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AI 커넥션 컴포넌트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뒷단, 백엔드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 세트를 사용해 원하는 AI 엔진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열린 아키텍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가하고 싶은 AI 엔진용 드라이버들을 새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넣을 수도 있고 서드파티 제공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리퀘스트 컴포넌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결과를 받아옵니다. 텍스트 정보는 문자열로 받아옵니다. 이미지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JSON 구조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과로 받은 인메모리 데이터를 UI에 바인딩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리퀘스트 컴포넌트들의 목표는 요청 결과를 손쉽게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청 결과를 여러분의 UI 요소들의 백엔드로 사용하기 쉽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일반 UI 컨트롤들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텍스트, 이미지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AI 컴포넌트들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데모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곧 이 주제와 아키텍처, 내부 작동 등에 초점을 맞춘 웨비나를 따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몇 가지 디자인 타임 화면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통합됩니다. 보다시피 심지어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활용해 이 리퀘스트 컴포넌트들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T-이미지 컨트롤을 통해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JSON 데이터 구조를 요청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경우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매핑하고 데이터 테이블을 다루듯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랫폼, RTL, 데이터 등의 광범위하게 반영된 확장과 변경들을 보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타겟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로 델파이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 대해 저수준 API들과 SDK 도구 통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0 버전에는 이 다양한 플랫폼들과 관련된 향상들이 매우 많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무슨 타겟 플랫폼들이 지원되는지부터 요약하겠습니다. 당연히 윈도우즈를 지원합니다.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서버 2025와 2021을 공식 지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32비트와 64비트 두 가지를 모두 타겟 플랫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DE는 64비트 윈도우즈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델파이인 경우 iOS 18, macOS 14와 15, 안드로이드 14부터 16까지 오본투와 레드해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최신 버전, 윈도우즈 리눅스 서브 시스템을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 일부 API들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2.3부터 지원하는 API 레벨 35가 여전히 제공됩니다. API 레벨 35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제출 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버2OP 즉 API 헤더를 자바에서 오브젝트 파스칼로 변환하는 도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SDK에서 제공하는 엔진으로 옮겼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디바이스에 맞게 빌드하는데 필요한 많은 도구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금 전체 항목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4비트 페이지 크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말에는 강제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라드 스튜디오 12.3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OS 쪽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빠뜨렸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그것들 수십 가지를 넣었습니다. 새로 API 모음을 정비했습니다. 몇 가지는 수정했으며 대부분은 핵심 API로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오브젝트 파스칼로 번역해놨으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플랫폼의 경우 많은 윈도우즈 API 인터페이스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날티 API들 전체를 새로 정비해 윈도우즈 앱 SD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클래식 WinAPI, WinMD 산출을 모두 새로 고침에 반영했습니다. 웹뷰2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고 TED 브라우저 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몽키와 BCL 애플리케이션 둘 다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보겠습니다. 작은 변경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 없습니다. RTL은 다른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기반이므로 우리는 계속 확장하고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품질과 성능 향상이 대부분입니다. 제이손 처리에서 여러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은 필드와 프로퍼티를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손 숫자의 구조를 재작업했으며 부호가 없는 64비트 정수를 지원합니다. 수많은 작은 향상들이 반영되었고 그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레지스트리, 스레드 실행, RTTI 등등 너무 많습니다. 고객 요청을 기반으로 반영된 개선 사항 전체 목록은 도크위키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앱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에서는 HTTP 3 지원이 T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새 비동기 버전들이 소읍 리퀘스트 실행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언사인드 빅 인터저를 내부 데이터 구조 몇 가지에 반영했습니다. 부호가 없는 큰 정수를 위해 특별히 새 필드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MySQL처럼 부호가 없는 큰 정수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지원합니다. 또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TFDMEM 테이블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 중에 비교적 사소한 기능에 관련된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데이터 필드 에디터 창 안에서 필드를 끌어서 포미에 놓으면 알맞은 데이터 인식 컨트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0에서 우리는 이 기능을 더 확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는 서드파티 제공자들은 연계되는 컨트롤을 맞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필드 타입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컨트롤을 원하는 컨트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UI 컨트롤을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BCL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하고 빈 폼을 열어놓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끌어다 놓아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 관련 컴포넌트를 한 번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필드 에디터를 열고 Add All Fields를 선택해 모든 필드를 넣습니다. 데이터 필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폼 위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블 하나와 에디트 하나가 생깁니다. UI 컨트롤들은 우리가 끌어다 놓은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 필드에 연계된 것입니다. 에디트 컨트롤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인스펙터로 가서 프로퍼티 중에 데이터 필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끌어다 놓은 퍼스트 네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를 여러 개 선택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 여러 개를 끌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빠르게 U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여러분 또는 서드파티 제공자들이 자동 생성을 맞춤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드 타입이 여러분의 화면에서 무슨 데이터 인식 UI 컨트롤을 만들게 할 것인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기능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TDB 텍스트의 텍스트가 어떻게 스트리밍 되는지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데이터 소어스에서 데이터 세트를 찾아가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파이어닥 차례입니다. 파이어닥은 라드 스튜디오의 주된 범용 데이터베이스 접근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는 파이어닥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과 드라이버들은 각자 새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파이어닥을 확장해 그 새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특히 오라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오펀 오센티케이션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파이어버드용으로는 병렬 백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포스트그러SQL 배열 타입들에 대한 지원을 향상했습니다. 또한 파이어닥의 TFDMEM 테이블에는 TFDMEM 테이블 자신이 내보낸 제이손만 적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표준 제이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페이지로 나누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담겨있는 데이터를 웹페이지로 보내줄 때 필터링이 되어 있다면 테이블 안에 있는 전체 레코드 개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활성 필터로 인해 얼마나 많은 레코드들을 건너뛰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 다른 소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인터베이스 15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베이스는 엠바카데로에서 제공하는 DBMS이며 15는 예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라드 스튜디오에는 인터베이스 현재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출시될 인터베이스 15 버전의 라이선스 역시 라드 스튜디오 13 안에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늦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공하는 UI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입니다. BCL과 파이어몽키입니다. BCL부터 보겠습니다.
BCL 라이브러리는 윈도우즈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구축 용도면에서 가장 좋고 가장 포괄적인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윈도우즈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BCL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확장 요구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틀바의 스타일 지원입니다. 타이틀바는 여러분이 현대식 UI를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뉴, 버튼 및 기타 UI 요소들을 폼의 제목 부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현대식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은 이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타이틀바 컴포넌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타이틀바 컴포넌트와 그 위에 올라가는 컴포넌트들의 BCL 스타일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상 적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 스타일 색상을 완전히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 열기, 캡션, 아이콘, 끌어다 놓은 컨트롤들까지 타이틀바 안에 들어간 모든 UI 요소들 각각의 색상과 배경색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향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타이틀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컴포넌트들을 더 향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팝업 힌트 표시 즉 쇼힌트 프로퍼티를 T캡션 버튼 아이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액션 메인 메뉴바의 세로 높이가 화면 높이보다 커서 맞지 않는 경우에 스크롤이 되도록 하는 기능도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액션 메뉴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 BCL의 액션 아키텍처 사용을 우리도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BCL의 액션이 매우 강력한 이유는 여러분이 UI와 뒷단 로직을 서로 분리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13.0 버전부터 이제 이 액션 메뉴에 스크롤이 지원되기 때문에 화면이 매우 작은 컴퓨터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메뉴의 레이아웃을 줄이거나 빼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크롤 기능은 하위 메뉴, 팝업 메뉴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메뉴가 화면의 높이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도 너무 크면 마찬가지로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잘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스타일에 맞게 작동합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표준 UI인 경우에도 알맞게 반영됩니다. 우리는 폼스태브즈 바도 향상했습니다. 폼스태브즈 바는 12 버전부터 제공된 비교적 새 컴포넌트입니다. 여러분의 MDI 애플리케이션을 향상시킬 때 또는 다시 디자인의 탭 기반 UI를 구현할 때 유용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는 폼스태브즈 바를 더 유연하게 향상했습니다. 여러분은 폼스태브즈 바를 타이틀바 안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현을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배치, 그리고 기타 확장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최신식 모습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구축할 때뿐만 아니라 낡아 보이는 기존 MDI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해 최신식 룩앤필을 구현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는 UI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들을 핵심 BCL 라이브러리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T인 컨트롤 수준 즉 기반 수준에서 제공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UI 컨트롤에서 구체적인 구현들을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향후 버전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기반 수준 UI 오토메이션 인터페이스들은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접근성 지원과 UI 테스트 수행 자동화 구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CL 라이브러리의 향상 항목들은 매우 많습니다. 컨트롤 리스트 컴포넌트, T타겟 시치, T엣지 브라우저, T스타일 매니저, T먼스 캘런더, Ts플리터의 이벤트 추가 등등 매우 많습니다. 다 언급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한 이유는 실제로 이 변경 사항들을 요청한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객이 처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향상 요청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 사용자들이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파이어멍키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어멍키는 라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멀티 디바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일 UI, 단일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모바일에서 데스크탑까지 총 5가지 운영체제를 타겟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 파이어멍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애니메이션 지원이 빨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디스플레이 링 서비스라는 새 서비스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상적인 타이머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흐름이 작동했지만 이제는 플랫폼, 즉 안드로이드, iOS 등의 능력을 따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프레임 속도를 현재 장비의 프레임 속도에 맞춥니다. 즉 CPU 부하, 애니메이션 동작 또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들을 반영해 알맞게 조정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콘텐츠 업데이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끊김 현상 대신 부드럽고 빠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CPU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작하며 애니메이션 흐름은 환경상 느린 경우라고 해도 진행이 부드럽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를 FMX에 넣었습니다. BCL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스크 에디트가 있었는데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즉 문자, 숫자, 기타 기호 등과 순서를 지정된 대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키보드나 가상 키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이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티프리젠티드 스크롤 박스도 향상했습니다.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향상해 이 아래에서 튕기는 효과, 터치 반응을 향상했습니다. 맞춤법 점검을 향상했고 정렬 옵션들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어쩌면 심하게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T애플리케이션 이벤트 컴포넌트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BCL에 있는 그 컴포넌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에 두고 나서 폼 생성시 등 여러가지 이벤트들의 동작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수준 소스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컴포넌트 하나를 놓고 여기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들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기능을 여러분의 모바일 또는 데스크톱 파이어몽키 앱에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완성 기능을 넣어 티캄보 에디트를 확장했고 비트맵 복사 동작 일부를 변경해 GPU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FMX 리눅스는 UI를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IDE와의 통합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타임에 리눅스를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관련 사용 방식을 다른 모든 플랫폼들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던 방식과 더 가깝도록 맞췄습니다. FMX 리눅스는 게티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어몽키를 사용해 윈도우즈, 맥OS, 안드로이드, iOS뿐만 아니라 리눅스용으로도 타겟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파이어몽키 자체도 향상했습니다. 스키어 포델파이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라이버들과 타겟 운영체제들에서 이 최신 버전이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스키어는 이미 12버전에서 도입되었고 그 결과 매우 빠르고 수준 높은 그래픽 성능과 UI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스키어 포델파이는 다양한 타겟 플랫폼용 파이어몽키 드라이버들의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몽키의 그래픽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스키어 포델파이 UI 컴포넌트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몽키용과 BCL용으로 모두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키어 UI를 구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용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새 웹뷰2 컨트롤을 통합한 것과 비슷한 작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모지 심볼 라이브러리 최신 버전을 지원하도록 했고 새 이벤트 핸들러들을 여러 컴포넌트에 추가했습니다. 트랙바에는 로직을 뒤바꾸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메뉴 아이템의 높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작게 적어 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iOS의 폴스크린과 안드로이드의 에지 투 에지를 지원합니다. 이것들은 모바일 개발을 하는 개발자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전 그리고 최근 버전들에서 크게 향상되고 있는 영역인 웹 관련 기술들에 대한 새 향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라드 서버 기술뿐만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함께 사용하는 웹브로커 기반과 웹스텐실즈 템플릿에 관련된 향상들입니다. 웹브로커는 웹서버 확장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IIS와 아파치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엔진X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형 웹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웹브로커는 라드 서버, 데이터 스냅, 그리고 델파이와 C++ 생태계 안에 있는 많은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RAD13에는 대규모 웹브로커 업그레이드가 반영되었습니다. 델파이 U 이후 가장 큰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는 웹브로커 안에 세션 관리를 넣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핵심 라이브러리에서 기반이 되는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한 우리는 패스트 CGI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엔진X 웹 서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파치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패스트 CGI 지원은 웹브로커 마법사 안에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웹브로커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마법사 안에서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치 컨피그 구성 지원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파치 컨피그 구성 파일에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델파이 레코드 안으로 직접 적재됩니다. 웹브로커 수준에서 로그를 기록하는 기능도 새로 도입해 T앱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안에 넣었습니다. 로그 기능 연결 매핑은 자동입니다. 사용자 지정 파일이 아니라 아파치와 IIS에서 제공하는 표준 로그 파일에 연결됩니다. 물론 CGI인 경우
로그 파일 이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큰 새 기능은 세션 관리입니다. 새 컴포넌트인 TF 세션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앱 데이터 모듈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웹 세션 오브젝트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펄트 설정은 세션 쿠키, 즉 임시 세션 쿠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션을 추적하는 다른 옵션들도 제공됩니다. TF 세션 오브젝트는 에브리캐스트 오브젝트의 메모리 안에 존재합니다. 또한 오스 메서드, 오슈저네임도 에브리캐스트 안에 들어갑니다. 또한 두 가지 인증 메커니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구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베이직 HTTP 인증 또는 HTML 폼 기반 인증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HTML 폼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로직과 핵심 메커니즘은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TF 세션 매니저는 이미 언급했듯이 비시각적 컴포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구성 즉 컨피겨레이션들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앱 세션 오브젝트는 관련 정보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그 세션에만 해당하는 데이터 바어즈, 사용자 정보, 세션 생성 시점, 방문한 URL, 접속한 IP 정보 등등이 포함됩니다. 앱 권한 부여 로직을 위해 T앱 오서라이저도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사용자의 세션을 확보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부여 로직을 통해 여러분의 앱 애플리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면 됩니다. 웹스텐 실즈를 보겠습니다. 웹브로커 위에서 작동하는 템플릿 엔진입니다. 우리가 라드 스튜디오 12.2부터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웹스텐실즈는 서버 쪽 템플릿 엔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엔진은 웹브로커, 데이터 스냅, 라드 서버의 추가 애드온 형태로 제공됩니다. 13버전에 담긴 웹스텐실즈는 사실상 메이저 업그레이드입니다. 웹브로커에 새로 추가된 세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구문과 더 많은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션 데이터 지원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우 쉽게 임시 변수를 다룰 수 있습니다. 따로 클래스를 작성하고 클래스 프로퍼티를 노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스위치 문을 사용해 여러 경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 프로퍼티즈, 필드 목록, 레코드 개수 등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말 걱정되는 데이터셋 프로퍼티가 있을 때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누군가 스크립트를 통해 접근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데이터셋에 접근하는 웹스텐실즈 스크립트들은 모두 서버 안에서 실행되는 것들이고 100% 서버 측 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셋 수준에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되는 헤더들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페이지 키워드 안에 추가 정보들을 더 넣었습니다. 언급했듯이 웹스텐실즈와 세션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세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웹스텐실즈에 새로 추가된 세션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유저가 특정 역할 그룹에 해당되고 특정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리들을 템플릿 스크립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 12.2에 비해서 웹스텐실즈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용하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빌딩 블록들이 더 많아졌고 엔진과의 통합 능력, 로그 기록 등 이번에 추가된 더 많은 서버 기능들이 뒤에서 더 강력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힘을 알려면 라드 스튜디오 13에서 웹스텐실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앤토니오에게 시연을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파이 6에서 웹브로커가 생긴 이후 아마도 이번이 가장 신나는 업데이트일 것입니다. 웹스텐실즈에 새로 반영된 놀라운 향상들 덕분입니다. 저는 2.0 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라드 스튜디오 13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추가된 세션 관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웹사이트의 세션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익명 사용자로 접속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 저는 로그인으로 2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데모와 애드민 사용자입니다. 먼저 데모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 역할, 사용자 정의 정보들이 제시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TF 세션 매니저 컴포넌트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 사용자 계정으로 태스크 페이지에 접근하겠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스터머즈 페이지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즉 권한이 없다고 알려주는 403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즉 페이지 수준에서 권한 관리가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T웹오서라이저 컴포넌트를 사용해 구현했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드민으로 로그인하고 다시 커스터머즈 페이지에 접근하겠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고객 목록이 페이지별로 구분되고 검색도 됩니다. 사실 이 모두는 파이어닥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편집하겠습니다. 이 폼은 파이어닥 메타데이터를 통해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필드 타입, 길이, 표시 레이블, 필수 필드 등 뭐든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데모 웹사이트는 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고객 정보 삭제, 조회, 변경, 새로 만들기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법을 보겠습니다. 웹 모듈을 열고 고객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 컴포넌트를 열겠습니다. 100% 표준 파이어닥입니다. ID 필드를 보면 비저베리 펄스입니다. 이제 이것을 true로 바꾸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하고 실행하면 새로 ID 필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HTML 코드를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컨트리 항목을 보죠. 국가 목록이 드롭다운으로 제시됩니다. 이건 로커프 데이터셋입니다. 컨트리 필드에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가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을 위해 웹사이트를 작성합니다. 방대한 웹폼을 프론트엔드에서 다루는 것은 언제나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이 기술은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제 세션 컴포넌트들을 보죠. 간단합니다. 세션 매니저가 있습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폼 오센티케이터가 다룹니다. 웹오서라이저는 권한 부여를 담당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 컴포넌트 3가지로 이 웹사이트의 모든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 정보 편집 웹폼을 만드는 웹스텐실즈 템플릿을 보면 각 쿼리 필드마다 입력 컨트롤을 생성합니다. 그것을 하는 다이내믹 임포트 템플릿을 열겠습니다. 해당 필드의 타입을 감지하고 알맞은 HTML을 생성합니다. 골뱅이 스위치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 템플릿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템플릿은 제공되는 데이터 쿼리에 대해 완전하게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관리, 웹폼 자동 생성, 스마트 템플릿을 보여드렸습니다. 델파이와 C++ 빌더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나 C++ 빌더 지식이 전혀 없는 웹 개발자들도 RAD 스튜디오 팀과 하나의 웹 프로젝트를 협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강력합니다. 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확장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방금 본 데모 전체는 며칠 안에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르코 차례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라드 서버입니다. 라드 서버는 엠바카데로의 미들티어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은 REST API들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웹브로커가 제공하는 기능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패키지를 만들어 넣고 특정 URL을 지정해 매핑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드 서버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향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델파이와 C++ 빌더 모두에서 엔터프라이즈와 아키텍트 에디션에만 제공됩니다. 라드 서버 향상들을 보겠습니다. 스웨거 기반 API 도움말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참고로 스웨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의 앱 서비스로 노출하는 메서드들에 대해 자동으로 도움말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라드 서버 멀티 테넌시 지원을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엔진에서 다수의 고객별로 따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REST API의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 URL은 기존의 고유 API를 계속 가리킬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URL 즉 동일한 엔드포인트에 대해 새 버전을 추가해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URL은 같아도 버전 번호가 있으면 해당 버전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URL을 무조건 자동으로 최신 버전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 API를 도입해놓고 나서 확장하다 보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클라이언트들이 새 버전을 향해 가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새 기능들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들로부터 받은 리포트와 불만을 해소하는 작업들 역시 새 기능 요청 구현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13 버전에는 고객 포탈에 요청된 100여 가지 새 기능 요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고객이 리포트한 수정 요청은 300개 이상을 고쳤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밀려왔던 것들도 있습니다. 총 734개 고객 리포트를 해소했습니다.
수정한 것도 있고 수정 대상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는 옛 포털과 지러 기반인 새 포털에 등록된 리포트를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